2015년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야인으로 살아온 가수 임재범이 2022년 9월 아버지 사진을 타이틀곡으로 정규 7집 앨범과 함께 7년 만에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임재범은 최근 한 방송 무대를 통해 아버지 사진을 열창하면서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앞서 임재범의 아내 역시 오랜 암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죠. 대한민국의 톱스타가 아버지였으나 복잡한 가정사로 늘 외롭고 고독했던 임재범에게 삶이 너무 가혹한 것일까요? 파란만장다사다난했던 임재범의 인생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범은 1962년생으로 대한민국의 1세대 아나운서로 통하는 임태근의 혼외자로 태어납니다. 임재범 외에도 배우 손지창 역시 임태근의 혼외자 아들이죠. 임재범과 손지창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임재범의 아버지 임태근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TV는커녕 라디오조차 귀했던 시절 쩌렁쩌렁한 목소리 하나로 대중을 웃고 울게 만들며 대한민국 방송 격동기 시절을 이끈 개척자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50년대 임태근이 서예를 맡았던 노래자랑과 20곡을 통해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당시 방송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톱스타 중의 톱스타가 바로 임재범의 아버지 임태근이었죠. 당시 임태근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방송을 끝마치고 나오면 수많은 여성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런 혼잡 속에서 임태근의 양복이나 와이셔츠의 단추는 남아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 팬들이 기념으로 임태근 옷의 단추를 다 뜯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며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임태근에겐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후에 임태근은 첫 번째 아내가 임신을 못하자 어머니의 권유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혼외자식들에 대해 해명한 바 있는데, 1960년대만 해도 아들 없는 집안에서 대를 잇기 위해 시 바지를 드리는 일이 꽤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임재범은 1962년 임태근의 혼외자로 태어납니다. 임재범은 어렸을 때 3-4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임재범의 생모는 아이를 임태근에게 맡기고 일본으로 떠났고, 임태근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임재범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던 임재범을 할머니가 보다 못해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고, 임태근도 임재범을 뒤늦게 자신의 호적에 올리며 그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임재범은 196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1966년생들과 동기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과거 임재범은 한 방송에서 자신이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때까지는 자기가 무녀동남 외아들인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미루어 볼 때 임재범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사실과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복잡한 가정사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안 친척들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이 지창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다고 임재범이 고백한 바 있죠. 이처럼 고등학교 시절 엄청난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임재범의 길고 긴 방황과 개인적인 행동은 아마 그 즈음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중학교 시절 임재범은 학생들의 제식 훈련을 지휘하는 학생연대장과 교율반원, 그리고 전교 부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유머러스한 학생이었다고 임재범의 동창생들이 증언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다던 임재범은 도령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방황하다가 임재범은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기 위해 1985년 기타리스트 신대철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대철은 1967년 2월생으로 생일이 빨라 1966년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마침 임재범과 동기로 서울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당시 신대철은 한국록의 대부로 불리는 신중현의 아들이어서 이미 학교에서 유명인사였고, 신대철 역시 소문으로 엄청나게 노래를 잘한다는 임재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반은 아니어서 얼굴은 몰랐지만 당시 신대철은 서울고 교내 밴드였던 센세이션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임재범을 보컬로 불러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신대철에게 임재범의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임재범이 학교를 일찍 그만둔 탓에 고등학교 때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다가 1985년 신대철이 이태원의 로그막 공연장을 오픈하자 임재범이 제 발로 신대철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대철은 당시 임재범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대기실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연습하고 있는데 어떤 머리 긴 남자가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저 다른 밴드 멤버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기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한국에 이런 보컬이 있었나? 이 사람 뭐지? 하면서 나도 기타를 계속 쳤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 그 곡을 완주하게 된 거지.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우린 소주 한 병 사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대뜸 나한테 대철아 나 누군지 몰라? 라고 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임재범이라는 거야. 임재범? 진짜야? 나는 그때 이제서야 오른팔을 만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난 그때 아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기존에 있던 보컬 형을 자르고 그렇게 임재범이랑 같이 밴드를 시작했어. 그런데 주위에서 임재범 노래 잘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라며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던 임재범과의 첫 만남을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임재범에 대한 신대철의 달콤한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신대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재범을 만나고 처음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 것처럼 너무 신나했지만 이 인간이 정신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다는 걸 곧 알게 됐어. 라며 지금은 좋은 추억이 된 임재범과의 에피소드를 우스갯소리로 전한 바 있죠. 당시 신대철이 이태원에 오픈한 공연장엔 매일 밴드 공연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연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임재범이 노래 도중에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휙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임재범은 며칠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어느 날 다시 찾아와 그때 미안했다며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하죠. 당시 상황에 대해 신대철은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잘랐을 텐데 임재범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재범의 가창력이 독보적이었고 청중을 휘어잡는 임재범만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신대철도 그런 유별나고 이상한 임재범을 내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천방지축 속을 알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임재범의 비위를 잘 맞추고 잘 다독인 끝에 신대철과 임재범은 1986년 한국 최초 헤비메탈 밴드 앨범인 신하위 1집을 발매합니다. 신하위 1집은 새로운 음악에 목말라 하던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 앨범의 성공으로 신하위는 지금의 아이돌 그룹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록밴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라디오를 뚫고 나올 듯한 임재범의 폭발적인 목소리에 신대철의 신들린 기타 연주가 합쳐지며 소위 신하위 신드롬이 생겨났을 정도죠. 그런데 아쉽게도 임재범과 신대철의 콜라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재범이 군대를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단기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임재범은 그룹 외인 부대에서 보컬로 잠시 활동을 하다가 1989년 먼저 영국에 가 있던 그룹 백두산 출신의 기타리스트 김도균의 엽서를 받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록의 본고장 영국에서 제대로 된 록을 해보자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임재범과 김도균은 1989년 영국에서 현지 뮤지션 2명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 여러 클럽들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대해 임재범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영국에서 도균이와 매일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부부처럼 같이 지내고 영국 클럽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해외에 나가니 애국심이 발동해 한복을 입고 기타를 치며 노래했죠. 당시 너무 긴장해 무대에 오르기 전 구토를 하기도 했지만 영국 작은 동네의 아주머니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앙코르를 외쳐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개런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냥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임재범은 1990년 김도균과 함께 야심차게 영국의 스튜디오에서 영국인 프로듀서와 함께 음반 작업을 마치고 아시아나라는 그룹으로 한 장의 음반을 발표합니다. 이후 임재범의 향수병과 록음악의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로 아시아나 활동은 중단하게 되었고 임재범은 다음 해인 1991년 솔로로 전향해 이 밤이 지나면을 타이틀곡으로 1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로커에서 발라드 풍의 가수로 변신한 임재범의 무대에
사람들은 한국의 마이클 볼튼이라며 폭발적으로 반응했고 그의 1집 앨범은 단숨에 60만 장이 판매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임재범은 당시 유명 가요 프로그램이었던 토요일은 즐거워에 나가 이 밤이 지나면을 딱 한 번 불렀는데 그의 노래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음악 차트 3위에 랭크가 되는 등 임재범의 솔로 데뷔는 그야말로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재범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로컬하고 여겨왔던 임재범이었기에 록을 하다가 발라드로 돌아선 자신이 왠지 배신자로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고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 로커들 역시 요즘 혼자 솔로로 잘나가서 좋냐 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송 한번 출연으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는 건 역시 자유롭게 살아온 임재범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임재범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프로의식도 없이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마니아에 불과했고 유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유명인으로 사는 삶은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죠. 그렇게 임재범은 솔로 데뷔 후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고 생방송도 펑크를 낸 채 고령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 칩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슈리닝 차림으로 산도 타고 장작도 패고 주민들과 어울리며 소소하게 살았죠. 그렇게 음악을 떠나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임재범의 기행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고 1997년 첫 앨범을 내고 잠적한 뒤 6년 만에 임재범은 2집 앨범으로 다시 나타났지만 이때도 그는 대중 앞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임재범표 기행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광고음악으로도 쓰이고 라디오를 중심으로 인기도 얻고 있었지만 임재범은 무대에 거의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띄엄띄엄 앨범 한 장씩을 내고 잠적을 되풀이했던 임재범은 2004년 5번째 앨범을 발표하면서 솔로 데뷔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의 5집 앨범 타이틀은 공존인데 늘 은둔 생활을 하며 대중으로부터 숨어있던 그가 드디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는 변화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의 인생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재범은 오랜 기간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절정에 달했고 매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오고 매일 죽음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생활고 역시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임재범은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서 밤에도 모든 전원을 내리고 생활했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냉골에 자기를 방치했었다고 하죠. 심지어 수도세가 아까워 씻지도 않았고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길에서 주워다가 피우는 등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임재범은 2001년 뮤지컬 배우인 송남영과 3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남영은 1972년생으로 임재범과 10살 차이죠. 이후 두 사람은 예쁜 딸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고 아이의 아빠가 된 임재범은 부송 본능이 생기면서 혼자 막 살 때와는 전혀 다른 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솔로 데뷔 후 1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된 임재범은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저 혼자서는 라면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애는 굶길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래 쉬다 보면 두려워서 노래도 잘 안 나오고 솔직히 자신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3살 배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리 딸이 저를 100% 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녀석을 키우면서는 제가 없어졌죠. 예전에 저는 싫은 건 절대 안 했어요. 아마 아이가 없었다면 공연도 안 했을 거고 또 앨범 한 장 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하지만 요즘은 이 녀석 즐겁게 해주고 집사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렇게 2004년 아이의 아빠가 된 후 공존을 발표하고 콘서트도 가지며 왕성한 활동을 예고했던 임재범이었지만 변화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임재범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내와 딸과 함께 유명인으로 살기보다는 좀 더 평범한 일상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였는지 임재범은 이후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대중으로부터 숨어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뜻밖의 장소에서 임재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1년 임재범이 MBC 음악 예능 방송인 나는 가수다에 경연 출연자로 등장한 것이죠.
당시 임재범의 나가수 출연은 기자들은 물론 그를 알고 있는 모두를 놀라게 만든 뜻밖의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임재범에겐 무대 공포증이 있었고 큰 인기로 인해 찾아온 스트레스가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임재범이 일반 음악방송도 아닌 음악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갑자기 출연한다는 것이 전혀 의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소속사 대표도 임재범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 때문에 과연 임재범이 예능 방송을 그것도 다른 가수들과 경연을 해서 순번을 매기는 그런 잔인한 방송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의 결심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임재범이 방송을 펑크내고 돌발 행동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임재범은 나가수에 꼭 출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가수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출연한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은 엄청난 센세이션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재범은 너를 위해라는 곡으로 나가수에 출연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올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임재범과 나가수 관련 검색어로 도배가 되었죠. 임재범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범접할 수 없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저중과 시청자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임재범은 왕의 귀환을 알리며 대한민국 가요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임재범은 이번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임재범이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임재범의 아내는 암 선고를 받았던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갑상선에만 암이 있는 줄 알고 수술을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암세포가 이미 간과 위, 자궁에까지 전이가 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임재범은 나가수 출연 당시 자신의 팬카페에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며 아내의 암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재범은 암 선고를 받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멍하기만 하다며 아내에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모아둔 돈도 없고 돈을 벌 길이 없어서 암담했다는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가수에도 출연하고 여러 방송과 활발한 공연 활동을 벌이던 임재범은 아내의 몸 상태가 악화되자 병간호에 힘쓰며 다시 두문불출했고 그렇게 임재범의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2017년 6월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임재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제가 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빠져 6, 7년간 무기력한 남편으로 살았는데 그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때 저의 수입은 저작권료 100만원이 전부였어요.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애틋했던 아내와의 이별의 아픔이 채가시기도 전인 2020년 1월 임재범은 평생 애증의 관계였던 아버지 임태근과도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고해야 했습니다. 임태근은 심장 문제와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는가 싶더니 다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89세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됐습니다. 임재범은 상주로 이름을 올리며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배웅했죠. 이처럼 임재범에게 삶은 늘 냉혹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가정사 때문인지 임재범은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는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재범은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공연을 2016년 2월에 했고 이후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음도 많이 무거웠고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죠. 그동안 음악도 안 듣고 TV조차도 보지 않고 생활에 음악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으로 팬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서 아직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망설이게 됐어요. 지금도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준 소속사 식구들과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오랜 침묵 끝에 발표한 7집 앨범의 프롤로그 곡인 위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와 같이 힘든 상처를 견딘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을 노래로 위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이유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힘듦을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시간만이라도 가만히 곁에 서 있어 주고 싶었습니다. 라며 임재범은 어느덧 상처받은 자에서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 자신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임재범은 최근 방송된 한 방송 무대에서
7집 수록곡에 아버지 사진을 부르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저를 낳아준 아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참 미웠어요. 내가 귀찮은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신 아버지가 가끔 눈에 참 밟힙니다. 많이 뵙고도 싶고 영할 때의 마지막 그 모습이 눈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게 사랑인지 미움의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별이라는 게 그 많은 미움을 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미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아버지 사진을 열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재범처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무대 도중 마이크 집어던지고 사라지거나 생방송을 펑크내고 잠적하는 등 전혀 예측 불가능의 무책임한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가요계에서 매장이 되었어도 한참 전에 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고 여러 사람 난처하게 만드는 아티스트에 대해 대중은 냉정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임재범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무한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부족한 사랑을 팬들이 그 이상으로 채워준 것이죠. 목소리 하나로 과거 대한민국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톱스타 자리에 앉았던 아버지 임태근 아나운서처럼 임재범 역시 그만의 독보적인 영혼을 울리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분명 가수 임재범은 우월한 아버지의 DNA를 유산으로 받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임재범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이고 엄청난 존재인지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혼자 우울해하고 방황하며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로 62세가 된 임재범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 섭섭했던 순간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도 나오고 이제는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많은 팬들과 더 자주 소통도 하고 더 많이 웃고 그렇게 따뜻하고 잔잔한 행복이 깃든 평범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